토머스 모어의 고전이죠. 유토피아. 보통 유토피아 하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그런 멋진 세계를 보여주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작가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는 진단서로 시작하죠. 이상향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모어는 이 엄청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가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현실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인 거죠. 자, 이 위대한 책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걸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저자 토마스 모어의 살림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토머스 모어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모턴 추기경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옥스퍼드에서는 그 시대 최신 학문이었던 그리스 고전을 공부했죠. 심지어 젊은 나이에 의회에 들어가서는 왕의 정책에 소신 있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할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가 왕이 된 후에는 잘 나가는 법률가이자 외교관으로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바로 1515년 그가 외교 임무를 띠고 플란드르에 머물렀던 이 시기가 유토피아가 태어난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그가 단순히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통치란 어떤 것인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인문주의 학자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과 재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그 강한 도덕적 신념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역사적 사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책 속의 허구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외교 임무 중에 시작돼요. 책 속에 등장하는 모어라는 인물은 실제 작가처럼 외교 임무 때문에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 떠난 지 넉 달이 넘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한참 그리울 때쯤이었죠. 그때 친구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 시슬로다에우스. 이 사람의 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기에 긴 수염, 겉보기엔 영락없는 뱃사람인데 알고 보니 라틴어는 물론이고 그리스 철학까지 통달한 학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대륙을 발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랑 같이 3번이나 항해를 했고 마지막 항해에서는 심지어 스스로 원해서 그 신세계에 남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럽인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직접 보고 겪은 살아있는 증인이 셈이죠. 모어는 바로 이 인물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비판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 보일 완벽한 대변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토머스 모어의 재치가 번뜩이는데요. 히슬로다에우스라는 이름, 이게 사실 그리스어로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교묘한 장치죠? 모어는 이걸 통해 독자들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과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심오한 진실일까요? 하고 말이죠. 히슬로다이우스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서나 똑같다.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이나 고향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이상과 진리를 좇는 인물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부와 명예보다는 진리를 찾아 떠도는 자유로운 영혼인 겁니다.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왕을 섬기지 않는가? 이 질문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친구 페터 힐레스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아니, 그 대단한 지식으로 왕을 좀 섬기면 당신 자신한테도 좋고 친구들한테도 좋고 나라 전체에도 좋은 일 아니겠냐 하는 거죠. 하지만 히슬로데우스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에게 왕을 돕는다는 건 곧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건 권력의 중심부인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현실적인 출세의 길과 원칙을 지키는 철학자의 길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히슬로데우스는 자기가 왜 왕을 섬기지 않는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쏟아냅니다. 첫째, 왕들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보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영토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신하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남의 조언은 들으려고도 안 한답니다. 셋째, 궁정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끼리만 칭찬하고 혹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깎아내리기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논리가 막히면 우리 조상님들도 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변화와 개혁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언이 먹힐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논의는 히슬로다에오스가 직접 겪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례로 넘어갑니다. 바로 영국에서 모턴 추기경의 집에서 있었던 한 저녁 식사 자리의 대화예요. 그 저녁 식탁에 법률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국은 도둑들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심지어 한 교수대에 수명씩 매달아 죽이기도 하죠. 바로 이 발언, 여기서부터 이 책의 가장 날카로운 사회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법률가가 한 가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도둑들을 사용시키는데 왜 도둑은 줄어들기는커녕 온 사방 천지에 이렇게 들끓는 걸까? 바로 이 순진한 질문이 히슬로다이오스가 범죄의 진짜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히슬로다이오스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도둑을 무작정 죽이는 건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는 거죠. 그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처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슬로다이오스가 보기에 당시 영국 사회는 스스로 범죄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첫 번째 원인은 귀족들이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니는 수많은 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아무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빈둥거리다가 주인이 죽거나 해서 쫓겨나면 길거리로 나앉게 되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결국 살아남기 위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다쳐서 돌아온 군인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몸을 다쳤는데 사회는 이들을 전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예전 일도 못하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나이가 너무 많죠. 이 두 집단은 사회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범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히슬로다에우스는 영국 사회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주장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정말 강력하고 상징적이죠? 당신들의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아니, 대체 양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걸까요? 이 말은 당시 영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인클로주아 운동, 우리말로 울타리치기 운동의 끔찍한 현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양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자 돈에 눈이 먼 지주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2단계, 이들은 수많은 농민들이 함께 농사짓던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버려요. 농사 대신 양을 키우려고요. 3단계, 하루아침에 땅을 잃은 농민들은 폭력이나 사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4단계, 땅도 일자리도 모두 잃은 이 가족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떨어지면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국어를 하다가 불황자로 몰려 감옥에 가거나 굶주림을 참지 못해 도둑질을 하다가 교수대에서 목이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순한 양이 인간의 탐욕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과정의 실체였던 겁니다. 인클로저가 가져온 경제적인 재앙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농사짓던 땅이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바뀌니까 당연히 식량 생산이 줄어들겠죠? 곡물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양모는 소수의 부자들이 독점하니까 역시 가격이 폭등하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이 함께 일해야 했던 넓은 농장을 이제는 양측이 한두 명이 관리하게 되니까요. 결국 소수의 탐욕이 다수를 위한 식량과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가버린 셈입니다. 히슬로다이어스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사치스러운 풍조도 문제 삼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옷차림, 비싼 음식, 그리고 돈을 탕진하게 만드는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것들이 가난을 더 심하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해이가 뒤섞인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 히슬로다이오스의 통렬한 고발이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회 스스로가 범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그 결과로 범죄가 일어나자 깜짝 놀라는 척하며 가혹하게 처벌만 한다는 거죠. 이건 정의가 아니라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사회에 대한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처벌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으로 좁혀집니다. 이 논쟁은 모턴 추기경이 히슬로다이오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돼요. 여기서 두 가지 정의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쪽은 법률가들이 말하는 법의 정의예요. 이건 아주 엄격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훔쳤어도 법을 어겼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논리죠. 반면에 히슬로다이오스가 말하는 진정한 정의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둡니다. 그는 세상 그 어떤 재물도 한 사람의 목숨값과 같을 수는 없으며 사소한 도둑질에 사형을 내리는 건 극단적인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인 불의라고 주장합니다. 신의 계명까지 언급하면서 사형 제도의 부당함을 강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소름 돋는 지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을 해도 사형이고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라면 강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들키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를 죽여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않겠어요? 결국 너무 가혹한 법이 오히려 더 끔찍한 폭력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히슬로다이오스에게 자신이 여행 중에 봤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줍니다.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결책을 보여줄 차례가 된 거죠. 히슬로다이오스가 소개하는 대안은 페르시아에 사는 폴릴레리트인들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응징이 아니라 배상과 교화에 있어요. 첫째, 도둑은 훔친 물건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갚아야 합니다. 둘째, 감옥에 가두는 대신 공공사업에 참여시켜서 사회에 기여하게 하죠. 물론 규율은 엄격해요. 게으르면 벌을 받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을 받고요. 특별한 옷과 표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매년 일부는 다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요. 희망을 주는 거죠. 자, 식탁에 모여있던 권력자들은 이렇게 급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상대로죠. 법률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슬로다이오스의 말을 비웃습니다. 현실성 없는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혜롭고 경험 많은 노정객이었던 모턴 추기경만큼은 그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무시했던 아이디어가 권위 있는 한 사람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추기경은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좋다. 당장 법을 바꾸는 게 무리라면 일종의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사형 선고를 받은 도둑들의 형 집행을 잠시 미루고 이 새로운 방식을 한번 적용해보는 거지. 만약 효과가 좋으면 정식으로 도입하고 실패해도 원래대로 사용시키면 되니 손해볼 것 없지 않은가? 개혁에 열려있는 그의 합리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정말 웃기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히슬로다이오스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코웃음 치고 경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추기경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그 아이디어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야말로 히슬로다이오스가 앞서 궁정 신하들에 대해 내렸던 평가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겪은 일은 왜 왕을 섬기지 않는가라는 최초의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히슬로다이오스는 이 경험을 통해 자기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아, 진실이나 합리적인 제안 그 자체보다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 이런 궁정에서는 철학이 발붙일 곳이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침내 히슬로다이오스는 그가 지적했던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냅니다. 그의 가장 급진적인 신념이죠. 그건 바로 사유재산 제도 그 자체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개인의 재산이 존재하고 돈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한 어떤 나라도 결코 정의로워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주자는 이제 곧 등장할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사회의 서막이 됩니다. 자, 히슬로다이오스는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은 사유재산 제도라고 지목했죠. 그렇다면 이 병든 사회를 넘어 정말로 건강하고 더 나은 세상은 과연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 한 권으로 당시 유럽 사회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라파엘 히슬로다이오스라는 가상의 여행가를 내세워서요. 16세기 사회가 앓고 있던 깊은 병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정말 샅샅이 파헤치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진단을 따라서 그 화려했던 시대에 감춰진 맨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논의는 사실 이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썩은 권력의 속성을 알기에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과연 권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신랄한 사회 비판의 시작점인 셈이죠. 주인공 히슬로다이오스는 대체 왜 왕의 신하가 되기를 그토록 거부하는 걸까요? 히슬로다이오스가 딱 마주한 딜레마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든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더러운 권력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냥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직업 선택 문제가 아니죠. 시대를 불문하고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왕의 고문이 되어달라는 제안에 히슬로다이오스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능력이 있다 해도 그 구조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한 몸 희생해서 평원을 내던져봤자 사회 전체에는 먼지 한 톨만큼의 이득도 없을 거라는 아주 비관적인 확신. 도대체 궁정이 어떤 곳이길래 그를 이렇게까지 냉소적으로 만든 걸까요? 그의 눈에 비친 궁정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들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통치의 기술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옆 나라를 쳐들어가서 땅을 더 넓힐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또 어떻고요? 이미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새로운 조언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왕의 총애를 받는 실세한테 빌붙어서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아참과 질투, 그리고 옛날부터 다 이렇게 해왔어 라는 맹목적인 믿음만 가득한 곳에서 과연 진실되고 합리적인 조언이 먹힐 리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궁정에서는 어떤 제안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 제안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이는 건 아닐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는 곧 기존 권력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봅니다. 결국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이 완고한 벽에 부딪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라의 미래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철학자의 지혜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자, 이제 히슬로다이오스는 자기 주장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영국에서 직접 겪었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을 하나 풀어놓습니다. 당시 영국의 실세였던 존 모턴 추기경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던 논쟁인데요. 이 이야기는 당시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됩니다.
대화는 한 법률가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에서 절도범들을 아주 가차없이 사형시키는 걸 두고 이것이야말로 엄정한 정의의 실현이라면서 자랑스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가혹한 처벌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하고 정의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이 법률가의 자부심은 심지어 좀 병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교수대에 20명이나 되는 도둑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끔찍한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면서 이게 바로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에게 이 소름 끼치는 장면은 사회 안정을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이자 국가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법률가 스스로도 풀지 못하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아니, 이렇게 무자비하게 도둑들을 죽여 없애는데 어째서 절도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온 나라에 더 들끓는 걸까?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야말로 그의 세계관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릴 히슬로다에우스의 반론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어줍니다. 히슬로다이에우스는 이 문제에 대해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합니다. 첫째, 그 법은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빵 한 조각 훔친 죄나 사람을 죽인 죄나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면 이건 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세상 그 어떤 돈이나 물건도 사람 목숨만큼 소중할 수는 없다는 인간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외침이에요. 둘째, 그 법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형벌을 걸어놔도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한테는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처벌 수위만 눕히는 건 증상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의사와 같을 뿐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히슬로다에우스의 비판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국가를 향한 충격적인 고발이죠.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곳으로 내몰아서 도둑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정작 그들이 살아남으려고 도둑질을 하면 위선적으로 그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 국가는 범죄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자, 이제 히슬로다에우스의 진단은 범죄라는 증상에서 사회 전체를 썩게 만드는 병의 근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대체 왜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지목한 원인은 바로 사회가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실업자 집단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군인들은 쓸모가 없어지면 그대로 버려져요. 평생 귀족을 모시던 하인들도 주인이 죽거나 자기가 늙고 병들면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죠.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기술도 없고 사회 안전망도 없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굶어 죽거나 도둑이 되는 것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변명할지도 몰라요. 귀족들이 거느린 저 수많은 하인들은 나중에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예비병력 아니냐고요. 하지만 히슬로다이우스는 그런 변명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평화로울 땐 사회 안정을 해치는 도둑으로 살다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사람들을 왜 국가가 소중히 여겨야 하냐는 거죠. 이건 현재의 사회악을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그냥 눈 감아주자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제 히슬로다에우스는 당시 영국 사회의 가장 깊은 병, 바로 경제구조의 문제로 논의를 옮겨갑니다. 그는 아주 평범하고 순박해 보이는 관찰, 바로 양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어요. 하지만 이 순진해 보이는 문장은 잠시 후에 터져나올 정말 소름 끼치고도 강력한 비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 진단의 핵심이 담긴 충격적인 은유를 던집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온순함의 대명사인 양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 표현은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강력한 고발이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천재적인 화법입니다. 이 끔찍한 은유의 결론은 더욱 파괴적입니다. 양들의 포식은 단순히 몇몇 농부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도시까지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양모 무역이 사실은 한 나라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렬하게 폭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양이 사라를 잡아먹는다는 은유가 가리키는 실체 현상은 바로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양목 가격이 폭등하자 귀족이나 지주계급이 돈벌이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짓던 농사를 다 포기하고 수백 년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던 공유지나 소작농들이 일구던 땅에 울타리를 쳐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양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한 속임수는 물론이고 대놓고 폭력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 인클루저라는 단 하나의 경제적 변화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을 낳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쫓겨난 수많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은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를 헐값에 넘기고 도시로 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어요. 구걸하다가 게으른 불황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가거나 살아남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교수대에 오르는 것이었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한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탐욕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회 전체를 질식시키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인클로저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하죠? 농사지을 사람이 필요 없으니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요. 양목 가격이 오르니까 가난한 직조공들은 일감을 잃습니다. 모든 부가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되자 그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모든 물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결국 소수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악순환의 고리가 나라 전체를 빈곤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겁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진단한 히슬로다에우스는 이제 그가 여행 중에 만났다는 가상의 민족 폴리레리트인의 사례를 들면서 아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사법제도는 영국의 방식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면서도 놀랍게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는 주장해요. 두 제도의 철학은 정말 극명하게 다릅니다. 영국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폴리레리티인들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사회에 다시 기여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특히 히슬로다에오스는 영국 제도의 치명적인 모순을 지적하는데요. 절도죄나 살인죄나 똑같이 사형이라면 도둑 입장에서는 잡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목격자를 죽여버리는 게 더 이득이 되잖아요. 결국 가혹한 법이 오히려 더 흉악한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거죠. 하지만 폴리레리티인들의 방식은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노동으로 사회에 배상하게 함으로써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생명도 보존합니다. 그는 폴리레리티인들의 제도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벌을 주는 걸 넘어서 범죄자를 다시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대신 공공을 위해 일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요. 물론 식별을 위한 표식은 있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인 시스템의 핵심이죠. 마침내 히슬로다에우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모아갑니다. 그는 범죄, 빈곤, 불평등 같은 개별적인 증상들을 넘어서 이 모든 사회학을 낳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진단은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먼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고통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봤자 이건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놓는 것과 같다는 걸요. 부분적인 개혁은 잠시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병든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는 사회라는 몸 자체가 이미 뿌리부터 썩었으며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최종 진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내린 최종 진단의 병명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사유재산 제도 그 자체라는 시대를 뒤흔드는 급진적인 선언이죠.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돈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한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공정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의와 행복은 결코 돈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16세기 유럽 사회의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유재산 제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제도화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부와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회는 일하지 않고 부를 누리는 소수의 기생적인 계급과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다수의 생산적인 계급으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도발적인 선언과 함께 히슬로다에우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병든 세계에 대한 진단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 원인인 사유재산이 완전히 제거된 세계에 대한 설명을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마련하죠. 과연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직접 보고 온 기적의 섬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토머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는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아름다운 이상향만 그리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지난 영국 사회가 앓고 있던 문제들을 정말 날카롭게 파헤친, 뭐랄까, 일종의 사회 비평서에 가깝죠. 자, 이 책의 이야기는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라는 세상 곳곳을 여행한 한 탐험가가 존 모턴 추기경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서 시작돼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주 명망 높은 한 영국인 법률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면서 뜨거운 논쟁의 막이 오릅니다. 이 법률가의 목소리에는 깊은 답답함과 혼란이 가득 묻어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요, 도둑질을 하면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말 그대로 극형에 처해졌죠. 도둑을 잡았다 하면 그냥 교수대에 매달아 버렸는데, 심지어는 한 교수대에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끔찍한 풍경도 흔했다고 합니다. 이 법률가의 생각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무섭게 벌을 주면 겁이 나서라도 도둑질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마치 어디선가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형이라는 법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칼날이 대체 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 모두가 처벌이 약한가 하면서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을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처럼 그는 어떻게 벌줄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대체 왜 이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파엘의 주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일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가 스스로 도둑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그들을 도둑질했다는 이유만으로 벌하는 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병의 근본 원인은 내버려 두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계속 도려내려는 어리석은 의사와 같다는 거죠. 사회라는 몸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범죄라는 종기가 골마 터져 나온다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라파엘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는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직 영국에서만 아주 기이하게 벌어지고 있던 한 가지 사회 현상을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걸 사람을 잡아먹는 양이라는 정말 섬뜩하면서도 강렬한 한마디로 표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하고 순한 동물로 알려진 양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비유 속에 당시 영국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던 거대한 비극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아마 유토피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강력한 구절일 겁니다. 물론 양들이 갑자기 괴물로 변해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그런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당시 영국 사회를 강타했던 인클로저 운동,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치기 운동이라는 사회 경제적 재앙에 대한 정말 통렬한 비유입니다. 당시 양털로 만드는 모직물 산업이 엄청난 돈이 되자 땅을 가진 지주계급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농경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현실을 고발하는 거죠. 사람들이 농사짓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온통 양들로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온순함의 상징이었던 양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대변하는 파괴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셈이죠. 라파엘은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모직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양털 가격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귀족이나 지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청렴하게 살아야 할 수도원장들까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양모 사업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죠. 그들은 더 이상 얼마 안 되는 돈벌이밖에 안 되는 곡물 농사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대로 농민들이 다 함께 농사짓던 공동 경작지에 거대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이 살던 집은 무너지고 작은 마을들은 통째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 자리엔 오직 양들을 위한 드넓은 목초지만 남았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대놓고 폭력에 의해 평생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 손을 잡고 정든 고향을 떠나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를 헐값에 팔아서 하루하루 버텨보지만 그 돈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들 앞에는 세 가지 길만이 남게 돼요. 굶어 죽거나, 구걸하며 멸시를 견디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 사회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도둑이 되라고 등을 떠민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새로운 목축 시스템은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수백 명의 농부가 땀 흘려 일해야 했던 그 넓은 땅을 이제는 양치기 딱 한 명이랑 양모리개 몇 마리만 있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문장은 그 효율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정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대량 실업이었던 거죠. 평생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도시로 흘러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낳은 비극은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영국 경제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죠. 먼저 농사짓던 땅이 목초지로 바뀌니까 당연히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먹을 사람은 그대로인데 식량이 부족해지니 빵의 재료가 되는 곡물 가격은 폭등했죠. 가뜩이나 일자리를 잃어서 돈도 없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동시에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양모 시장을 독점하면서 양모 가격 또한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 결과 예전에는 스스로 옷감을 짜서 입던 가난한 사람들조차 이제는 옷 한 벌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집을 잃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추위를 막을 옷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라파엘의 날카로운 분석은 땅에서 쫓겨난 농부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시야를 더 넓혀서 인클로저 운동 말고도 당시 영국 사회가 체계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해요. 이들도 쫓겨난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결국 범죄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잠재적 도둑들이었습니다. 라파엘이 지목한 또 다른 잉여 인력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상 군인들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다리를 잃거나 몸을 다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국가는 이들의 희생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귀족들이 자신의 권세를 뽐내려고 수백 명씩 데리고 다니던 수행원들입니다. 이들은 뭔가 생산적인 기술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오직 주인을 꾸미고 받드는 일에만 익숙해진 채 게으른 삶을 살았죠. 마지막으로 이 수행원들과 비슷한 처지의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수행원들과 하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긴 화려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이 문장이 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들을 고용했던 귀족이 죽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그들은 그 즉시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기술 하나 배운 적이 없으니 갑자기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생존 수단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질 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회가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키워낸 셈입니다. 물론 당시 지배계급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바로 이 수행원들이야말로 나중에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킬 정예군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나 상인과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명예심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라파엘은 이 위선적인 주장을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그는 평생을 편안하고 게으르게 살아온 이들이 과연 험한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나 있겠냐고 대묻습니다. 오히려 실제 전투에서는 강인한 기술자나 억적스러운 농부보다도 못할 거라고 지적하죠.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을 대비한다는 핑계로 평화로운 시기에 사회를 좀먹는 수많은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라파엘은 이 한 문장으로 지배계급 주장의 허구성을 완벽하게 꿰뚫어 버립니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래요. 전쟁을 위해 수행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전쟁을 위해 도둑을 키워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기에 일 없이 빈둥거리는 수행원들은 필연적으로 도둑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막상 전쟁이 나면 바로 그 도둑들이 가장 용감한 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결국 게으른 수행원과 도둑 그리고 군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만 바꾸는 똑같은 집단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그 자체에 있다는 정말 통렬한 지적이죠. 자, 지금까지 라파엘은 범죄가 왜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비판의 칼날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는 영국의 사법 시스템, 특히 그 핵심에 있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처벌 제도를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의를 낳고 있는 이 역설적의 상황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라파엘은 논쟁의 가장 근본적인 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한 도덕적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작 돈 몇 푼 훔쳤다는 이유로 신이 부여한 그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그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한 인간의 생명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법이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법조항 하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과연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라파엘의 법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 자체가 오히려 끔찍한 불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죠. 이건 마치 병을 고치려고 너무 강한 약을 써서 오히려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의 진짜 목적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복수를 하거나 잔인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 그 원래의 목적을 잃고 가혹함 그 자체에만 빠져들 때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라파엘은 도둑질의 사용을 적용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비판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신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허용하는 인간의 법은 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오만한 행위라는 거죠. 둘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막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오히려 범죄를 더욱 흉포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시 범죄자의 입장이 되어서 냉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 도둑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시나리오 1처럼 그냥 물건만 훔치다가 붙잡히면 어차피 사형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2처럼 물건을 훔치면서 나를 본 유일한 목격자까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 나쁘게 붙잡힌다 해도 처벌은 똑같이 사형이에요. 하지만 목격자를 없앴으니 붙잡힐 확률은 훨씬 줄어들겠죠. 처벌의 무게가 같다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목격자를 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법이 단순한 도둑을 잔혹한 살인 강도로 만들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라파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 문장은 잘못된 법논리가 낳는 끔찍한 현실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죠.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좋은 의도로 만든 가혹한 처벌이 역설적이게도 범죄자들에게 어차피 걸리면 죽는 거 걸리지만 말자는 생각으로 더 대담하고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사회의 문제점과 사법제도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라파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판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여행하면서 보았던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폴릴레르트라는 민족이 가진 정의로운 법과 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성과 인간에 기반한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라파엘이 소개하는 폴릴레리트라는 민족은 페르시아 근처에 있다고 해요. 비록 형식적으로는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나라 살림만큼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라파엘은 바로 이곳의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영국이 본받아야 할 더 발전되고 계몽된 정의의 모델이라고 소개합니다. 폴리레리트의 사법 시스템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첫째, 도둑이 훔친 물건은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국가가 그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의 손해를 복구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둘째, 죄수들은 감옥에 가둬놓고 그냥 썩히는 대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노역에 투입됩니다. 셋째, 그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학대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좋은 대우를 받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죄수라는 걸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입고 한쪽 귀를 자르는 표식은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짓밟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이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갱생입니다. 죄수들은 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얼마든지 다시 자유로운 시민으로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폴리레리트와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 뿌리가 되는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 영국식 정의가 응징, 처벌, 감금에 초점을 맞춘다면 폴리레리트식 정의는 배상, 노동, 그리고 갱생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의 바탕에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려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폴리릴레리트 사법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그들의 법은 범죄 행위, 즉 악은 단호하게 다루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악을 저지른 인간 자체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죠. 여기에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올바른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변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잘못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믿는 겁니다. 500년도 더 전에 라파엘 히슬로다우스가 던졌던 이 질문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끔찍한 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파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들이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데 더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토피아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한 질문을 남깁니다. 부패한 귀족, 굶주리는 농민, 그리고 불공정한 법. 이게 바로 라파엘 히슬로다이우스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16세기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그가 직접 보고 왔다는 완벽한 사회, 유토피아의 청사진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유럽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회 실험 보고서나 다름없었죠. 자, 이 놀라운 사회는 크게 세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부패가 아예 생길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 구조. 둘째, 모든 시민이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린 아주 혁명적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바로 국가의 뇌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완벽한 국가를 설계한다면 어떻게 권력의 부패를 막으시겠어요? 유토피아 사람들이 내놓은 그 기발한 해답을 가장 기초 단위에서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유토피아의 정부를 이해하려면 먼저 좀 낯선 용어 두 개를 알아야 해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단위는 시포그란투스와 트라니보루스라고 불리는 관리들입니다. 시포그란투스는 30가구마다 한 명씩 뽑는 대표자예요. 우리로 치면 동네 반장이나 구의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트라니보루스는 이 시포그란투스 10명을 관할하는 조금 더 높은 상급 행정관인 거죠. 모든 권력 구조는 바로 이 두 직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당시 유럽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유토피아의 권력은요, 철저하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요. 모든 건 30가구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시포그란투스를 뽑고 이렇게 뽑힌 시포그란투스들이 모여서 상급 관리인 트라니보루스를 선출해요. 그리고 마침내 도시의 모든 시포그란투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4명의 후보 중에 비밀투표로 단 한 명의 군주, 즉 통치자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조차도 가장 작은 마을 공동체의 투표에서부터 시작되는 완벽한 상향식 구조인 셈이죠. 이 시스템의 정말 기가 막힌 점은 안정성과 책임성, 이러는 어찌 보면 서로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군주는 종신직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꾀하는 거죠. 하지만 폭군이 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시민들은 즉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강력한 안정성 속에 더 강력한 견제 장치를 둔 겁니다. 반면에 그 아래 고위 관리들인 트라니보르스는 매년 선거를 치러서 민심을 거스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계속 연임도 가능해서 전문성도 놓치지 않죠. 이처럼 유토피아는 장기적인 국가 안정과 단기적인 민의 반영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유토피아 통치 철학의 핵심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나라의 중대사가 결정되는 걸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적인 안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흘간의 숙려 기간을 법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첫날 제한된 안건에 대해 바로 결정하는 걸 금지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토론한 뒤에야 결정을 내리도록 한 거죠. 일종의 냉각 기간을 제도화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정치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신중함, 그리고 투명성. 사흘간의 의무 토론이 신중함을 보장한다면 투명성은 훨씬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 확보합니다. 공식적인 회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극단적이죠. 그만큼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밀실 야합이나 파벌 형성, 음모 같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빛 아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정되고 투명한 정치 구조 위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잘 짜인 정치 체제는 사회와 경제의 엔진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유토피아인들에게 일과 여가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6. 이게 유토피아 사회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유토피아 시민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입니다. 단 6시간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했던 16세기 유럽인들에게, 아니 솔직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시간 배분에 있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하루 24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요. 8시간은 푹 자고 그리고 딱 6시간만 일을 합니다. 그럼 남는 10시간은 뭘 할까요? 바로 이 시간이 그들 삶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식사하고 쉬는 시간을 빼고도 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적인 탐구나 자기 개발에 쏟아붓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라파엘이 그렇게나 비판했던 유럽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해답이에요. 유토피아가 어떻게 하루 6시간 노동을 실현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은 바로 낭비 제거에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유럽처럼 일 안 하고 노는 귀족, 성직자, 구걸하는 사람들 같은 유휴 계급을 아예 없앴어요. 둘째, 보석 세공이나 값비싼 비단옷 만들기처럼 사치품을 위한 불필요한 직업들을 전부 없앴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사회에 꼭 필요한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니까 개인이 짊어져야 할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거죠. 유토피아의 노동력은요,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 비결은 모든 시민이 2가지 종류의 일을 할 줄 안다는 데 있어요. 첫째는 농업입니다. 농업은 모든 시민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공통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식량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위기 상황에는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둘째, 모든 사람은 농업 말고도 석공, 목수, 직조 같은 자신만의 전문 기술을 하나씩 배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농업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춘 제너럴리스트이면서 동시에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셈이죠.
심지어 행정관인 시포그란투스조차 법적으로는 노동에서 면제되지만 스스로 일을 하면서 다른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리더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생산성은 노동 현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인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극단적인 단순함을 통해서 낭비를 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옷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모양의 소박한 옷을 입어요. 유행을 쫓거나 남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허영심이나 시기심 같은 감정의 낭비까지 막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유토피아인들에게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를 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정신을 개발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들은 바로 이 지적인 활동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나온다고 믿었던 거죠. 하루 6시간 노동은 이 행복을 모든 시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시스템 그 자체인 겁니다. 이제 유토피아의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돈, 상점, 그리고 사유재산이 전혀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이 믿기 힘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유토피아의 경제적 혈액순환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아니 그럼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토피아의 대답은 풍요에 대한 보장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품 유통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먼저 각 가정에서 자신의 전문 기술로 물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된 모든 물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공동창고, 즉 시장으로 보내져요. 그러면 각 가정의 가장은 자기 식구들에게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이 창고에 가서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엄청나게 큰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책을 빌려오듯이 말이죠. 돈을 낼 필요도 다른 물건과 바꿀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심리적인 기반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어요. 유토피아인들은 인간의 탐욕이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딱 2가지 감정, 바로 두려움과 자만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자만심 말이죠. 유토피아는 언제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통해서 결핍의 두려움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해서 과시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만심을 가질 이유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쌓아두려는 욕심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죠. 이런 공동 소유의 원칙은 단순히 물건 창고에만 그치지 않아요. 유토피아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처럼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커다란 공공식당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요. 병원 역시 국가가 운영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 바로 주거의 개념이에요. 집에는 자물쇠가 없고 심지어 10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사는 집을 바꿉니다. 내 집이라는 영구적인 소유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 거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고상한 시민들이 꺼리는 더럽고 힘든 일, 예를 들어 가축을 도살하는 것 같은 일들은 과연 누가 할까요? 바로 노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토피아 시민들이 누리는 그 지적인 여유와 평화로운 삶,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노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사회의 이상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다면 그것을 과연 이상사회,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유토피아라는 완벽한 공동체의 정의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전쟁 방식과 종교, 그리고 이 노예제도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도 더 전에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회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바로 유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요.
자, 이번에는 이 이상사회의 뼈대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볼까 합니다. 과연 정부는 어떻게 부패와 폭정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또 모든 시민은 어떻게 딱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모어가 아주 세밀하게 설계한 이 이상적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좋은 사회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잠시 접어두고 유토피아의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죠. 원로원의 회의 규칙부터 저녁 식탁의 자리 배치까지 정말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들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어가 상상했던 완벽한 사회의 맨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사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구조부터 살펴봐야겠죠. 모어가 살던 시대는 왕과 귀족의 폭정이 정말 만연했던 때잖아요. 그는 과연 어떻게 권력이 부패를 막고 안정적인 사회를 설계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권력의 피라미드를 우리 함께 올라가 보시죠. 유토피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단위, 그 기초는 바로 시포그란투스라는 직책입니다. 이건 토머스 모어가 직접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이름인데요. 책에서는 필라르쿠스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30가구가 직접 선출하는 일종의 동네 대표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시민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시포그란투스 위에는 트라니보루스라는 상급 행정관이 있습니다. 아르키필라르쿠스라고도 불리고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10명의 시포그란투스를 감독하면서 도시의 원로원을 구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선거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아주 명확한 상향식 대의제 시스템을 보여주거든요. 한번 보세요. 먼저 30가구가 모여서 시포그란투스 1명을 뽑고요. 그 다음 이 시포그란투스들이 모여서 도시의 군주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특히 군주를 뽑을 때가 중요한데요. 시민들이 직접 지명한 4명의 후보 중에서 시포그란투스들이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절대 알 수 없게 해서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이 오직 그 사람의 자질만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려는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이 규칙들을 보면요. 권력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주는 일단 종신직이긴 하지만 폭정을 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해임될 수 있고요. 고위 관료인 트라니보루스는 매년 선출됩니다. 또 모든 회의에는 하급 대표인 시포그란투스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어떤 안건도 제한된 그날 바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만 하죠. 심지어 공식 회의 밖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니 정말 강력하죠?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야합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투명성과 신중한 수기를 위해 설계된 거예요. 자, 이제 유토피아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동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인데요. 이건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서 노동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바로 숫자 6입니다. 유토피아인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바로 6시간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하루 6시간 노동,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6시간 노동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노동 6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도 무려 10시간이라는 엄청난 자유시간이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이 결코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낭비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에 유토피아 사회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16세기 유럽은 물론이고 최첨단 기술을 가진 현대 사회조차 훨씬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사회 전체가 이렇게 적은 노동만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대체 뭘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사회의 게으름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유럽에서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이 거의 일을 하지 않았죠. 사제나 귀족, 그들의 시중되는 수많은 하인들, 심지어 몸이 멀쩡한데도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예외 없이 모두가 일합니다. 즉, 사회에 비생산적인 인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유토피아의 높은 생산성은 단순히 모두가 일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신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배우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만의 전문 기술을 하나씩 익힙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남는 자유시간조차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독서나 토론 같은 지적인 활동으로 채운다는 점이에요. 노동과 여가,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순간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하니까 유토피아는 당연히 풍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는 돈이나 사유재산 없이 대체 어떻게 관리될까요? 이제 그들의 아주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토피아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집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조차 막기 위해서 10년마다 추첨을 통해 집을 바꿔서 살아요.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라는 철학이 건축과 주거 문화에까지 아주 깊숙이 배어 있는 거죠. 유토피아 풍요의 비밀은 사실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낭비 제거예요. 유행을 따르는 화려한 옷 대신 몇 년은 거뜬히 입는 튼튼한 옷을 만들고요. 사치품 대신 실용적인 물건만 생산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든 필요한 것을 공동창고에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물건을 쌓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인간의 탐욕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이 물자 흐름도를 보면 이 사회가 돈이나 시장이 아니라 순수한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은 생산에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공동창고에서 가져갈 뿐이죠. 돈도 교환도 심지어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모든 것을 보장해준다는 그 믿음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린 사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유라는 원칙은 유토피아 사람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이제 그들의 공동체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토피아 사회는 아주 꼼꼼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도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층층이 중첩된 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가족은 가장 나이 많은 가장이 이끌고요. 30개의 가족이 모여서 시포그란투스의 통치를 받는 시포그란티라는 단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도시 정체는 트라니보루스 평해회와 군주가 다스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토피아에서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 시포그란티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공적 행사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그들의 일상인 셈입니다. 이 공동식당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토피아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아픈 환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고요. 식사 준비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집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완벽해 보이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힘들고 더러운 일은 전부 노예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토피아는 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염병을 막고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거대하고 잘 갖춰진 병원을 운영하죠. 이것만 봐도 공중보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토피아는 과연 어떻게 이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구와 토지에 대한 그들의 아주 엄격한 규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단적 선이라는 논리가 인구 통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의 자녀가 너무 많으면 자녀가 적은 집으로 보내고요. 한 도시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다른 도시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거죠. 개인의 의지보다는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훨씬 더 우선시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들의 논리 이면에 숨겨진 더 어두운 측면을 드러냅니다. 유토피아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죠. 효율성과 자연법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풍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외부의 땅을 빼앗는 행위조차 정당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다시 그들의 핵심 목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문장이야말로 유토피아라는 전체 시스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확히 요약해 줍니다. 그 목표는 부나 권력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정신과 지성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제공하는 것. 6시간 노동, 사유재산 폐지, 공동 식사, 이 모든 복잡한 제도들은 결국 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책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희생되어야 하는가? 유토피아의 철저한 통제와 질서는 분명 안락한 행복을 보장해주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성은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 책이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